자, 안녕하십니까. 5주차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한테 한 6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100만 명 가는 거는 삽시간에 갈 것 같은데, 참 빨리,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종식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참 끝이 안 보이니까 좀 난감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수업은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좀 적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사들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A4 용지에 서술하는 형태로 해서 글을 쓰게 했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다 잘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3% 정도는 거의 글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건지 좀 엉망으로 쓴 친구들이 간혹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한 학기 동안 하다 보니 글도 쓰다 보니까 계속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 좋았다. 처음에는 되게 이제 버거웠는데 이렇게 글 쓰는 게 되게 버거웠다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쓰다 보니까 글이 좀 많이 늘었고 또 경제 상식도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과목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에 보통 한 7과목 정도 적게는 한두 과목 수강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적인 그런 해소를 좀 줄여주려고 5문제 객관식 문제로 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좀 공부 외에 다른 쪽으로 취업 공부라든지 또는 외국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다행히도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 또 여행 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되고 어제도 잠깐 보니까 항공주 같은 경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우리 인하공전 학생들도 좋은 취업률과 아울러서 이런 여행, 관광 이런 쪽의 사업이 좀 활성화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배울 것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통화량, 그 다음에 또 화폐 가치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통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죠, 돈. 돈이 얼마큼 국내에 유입과 유출이 됐느냐. 즉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아마 방송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뉴스 한 번쯤 보신 분들은 통화가 많이 풀려 있어서 이자율이 하락했다. 통화율을 줄이겠다. 이래서 미국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가 망치들고 뭐라고 하죠?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또 미국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뉴스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좀 우리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런 건지, 이 금리를 왜 올리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뭐가 조정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양, 통화라는 얘기는 돈이란 얘기예요. 돈의 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기존에 있었던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여기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 이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갖다가 뿌리겠죠. 이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거꾸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한국은행은요 중앙은행인데 민간인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고 금융기관끼리만 거래가 되는 게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울러서 돈이 필요한 채무자가 있겠죠. 그죠? 채무자가 은행에
1억을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10%만큼을 은행에다가 보유해야 됩니다. 대출해 주는 거에 10%. 그러니까 1억이 10%니까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9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9천만 원만큼의 없던 돈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9천만 원만큼이 어떻게 돼요? 시중에 유통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고 또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그에 따라서 그 자기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또 유통이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총 얼마만큼의 돈을 유통시킨 꼴이 된 거냐면 1억 9천만 원만큼이 유통이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사람이 또 대출을 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9천만 원만큼이 또 돈이 유통이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돈이 이렇게 계속 그 국내에 돈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돈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신용창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원 통화가 창출됐다 이런 얘기는 국내에 돈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우리가 신용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원리 이것을 우리는 신용창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신용창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창조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돈이 늘어나는 국내에 돈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돈이 늘어나고 있으면 좋은 건가 나쁜 걸까? 이거를 또 궁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화량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통화량이 증가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재테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통화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돈이 유통되고 있는데, 자, 이런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이란 얘기는 뭐냐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동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쉽게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적금을 들어놨어요. 자, 만기가 1년짜리다. 1년 이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현금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만들 수 있죠. 그럼 유동성이 어따? 크다, 작다. 크다. 왜? 바로 현금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어떻게 돼요? 뭐를 해야지만, 판매를 해야지만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유동성이 뭐하다? 크다, 작다, 작다라고 볼 수 있죠. 왜? 건물은 쉽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적금은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판매가 돼야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현금화 시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유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자산을 손실 없이 빨리 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부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산을 손실 없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죠.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건물은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내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중개사를 통해서 수임을 주죠. 그죠? 수수료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지만 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돈만 찾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유동성이란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현금화 시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높다 이런 얘기는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유동성이 높다 이런 얘기는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는 한참 오래 걸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물 같은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통화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를 시킬게요. 자, 우리가 이제 통화량,
자, 통화란 얘기는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돈이 양이 있잖아요. 뭐 수량 뭐 이런 것처럼. 자, 그것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불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사거나 뭐 할 때 돈으로 주잖아요. 물론 이제 카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돈으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돈의 양을 우리는 이제 통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통화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동전 외에도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 또 어음, 또 적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통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나라에서는 각자 자기 나라의 돈을 갖다가 찍어내서 야, 이 돈을 써 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화제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그죠? 뭐 중국 같은 경우나 프랑스나 뭐 여러 가지 그 나라들마다의 자기 나라에서 찍어내는 이런 법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 화폐를 써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본원통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원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즉 중앙은행이 이런 얘기예요. 중앙은행이 찍어서 발행해서 시중에 공급하는 현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본원통화다라고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원통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이 본원통화라는 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본원통화는 뭐라고요? 중앙은행이 찍어서 발행을 해서 공급한 현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본원통화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게 꼭 한국은행만이 찍어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해놨죠? 조폐공사가 찍은 돈이 모두 본원통화가 아니고 시중은행으로 흘러들어가는 통화량을 우리가 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금이나 적금이나 또 은행에서 우리가 자기압수표나 이런 거 발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압수표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관련된 것들이 통화량으로 다 우리가 잡는다 이런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원통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우리가 본원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본원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중앙은행에서만 찍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시중에 공급돼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우리가 이제 각각의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뭐 1000원, 5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까 대출 받게 되면 은행에서 10%를 빼고 보유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원통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찍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주는 이유는 뭐냐? 뭐 국공채를 채권시장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뭐 사는 경우 또 중앙은행이 또 시중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경우 또 외환을 매입할 때나 또 예금을 인출할 때 정부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통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뿌리는 거죠. 아까 제가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돈이 계속적으로 신용창조가 될 때 은행에서 금융기관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줄 때 10%만큼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급준비금은 법적으로 10%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은행마다 대출이 일으킬 때마다 어떻게 돼요? 10%를 모아놓고 예치를 해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예치한 돈은 한국은행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치한 금액이 자 대출이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채권을 넘겨주고 다시 돈을 대출받아서 또 소비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금 통화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도 있지만 어떻게 되세요? 예금은행이 예금을 해주고 지급준비금 10%라고 그랬죠? 유출을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아까 일반인한테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돌발 퀴즈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민간인들이 화폐를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지 않는데도 돈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뭐 주택 같은 경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대한민국의 사람이 5천만 명이다 그래서 집이 5천 주택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게 5만 원짜리를 갖다가 5천 명 우리가 뭐 5천 명이 있다라고 하면 5천 명을 그 이상을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모자르지 않는 거죠. 그 이상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돌고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기존에 1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대출을 받은 사람, 또 계속적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늘어나면서 계속 어떻게 된다? 보는 통화는 증가되는 부분이 되면서 신용창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용창조가 뭐예요? 계속 돈이 증가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폐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통화량의 종류에는 협의나 광의가 있어요. 협의란 얘기는 좁은 이런 얘기고 광의는 넓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협의 통화에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나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결제성 예금을 좁게 우리가 통화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중 단기 자금의 지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지금 현재가 그런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거나 또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통화로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뿐만 아니라 광의는 거기에다가 2년 미만이니까 어떻게 돼요? 1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예금까지를 다 통화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넓게 보는 통화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건데 이 2년 미만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통화로 봐라.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통화 승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 통화 승수는 가장 중요한 게 통화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느냐, 통화량이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통화량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때 통화 화폐량에 비해서 통화량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지 또 감소되고 있는지 그런 비율적인 것을 우리는 이제 통화 승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신용창조라는 얘기는 통화량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늘리는 것을 신용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신용창조가 활발해졌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돈이 돌고 돌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대출을 계속 뭐 하는 거죠?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계속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금융이 활발하게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통화 승수가 확대되었다 이런 얘기는 은행에서 대출을 그만큼 많이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대출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통화가 유통하는 속도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통화 유통 속도에 대해서 잠깐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이 통화가 돈이 빠르게 움직여. 우리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찍혀서 나와서 금융기관에 갔다가 또 소비자한테 왔다가 또 기업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돈이 계속 빠르게 움직여. 그러면 이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런 걸 이제 궁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소비하고 또 기업은 그 돈을 받아서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도 갚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지. 왜? 버는 만큼 소비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재벌들 같은 경우가 돈 씀씀이가 많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은 우리가 100원 벌 때 그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몇만 원을 버니까 몇 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벌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더 써야지. 우리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원 벌 때 그 사람이 만 원을 번다라고 하게 되면 몇 배야? 만 배잖아. 그만큼을 갖다가 더 써야지. 당연히. 그죠? 이렇게 써야지만 어떻게 돼? 자원이 골고루 배분이 되고 말 그대로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통화 유통 속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통화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거다? 그렇죠. 좋은 거다. 왜? 계속 돌고 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은 돌고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이 돌고 도는 데 있어서 가끔 가다가 장애물이라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와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디플레이션 이런 부분.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니까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제 발표 나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09년, 그러면 2009년이면 여러분들은 몇 살이었죠? 자, 2009년도 짜장면, 우리가 이제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였냐면 이때 한 3,800원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하지만 지금 2022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보통이 6,000원에서 뭐 비싼 데는 뭐 만원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3,800원 하던 짜장면이 지금 6,000원 하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값어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3,800원을 갖고 있으면 2009년에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지만 2022년에는 3,800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짜장면을 사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가 그만큼 상승하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뭐 이제 설이 다가오죠. 조카들이 막 우리 집에 옵니다. 그죠? 그 요즘 초등학생들 10,000원 세뱃돈으로 주게 되면 인상 쓰고 있죠. 옛날에는 뭐 5,000원 10,000원 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몇만 원 최소한 5만 원 주면은 되고 또 대학생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용돈 주는데 5만 원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몇십만 원 줘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물가가 하락하니까 돈의 값어치가 당연히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잠깐 좀 볼까요? 자, 물가가 하락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적으로의 경제 역사를 잠깐 보게 되면요.
디플레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디플레이션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경제 공황이 생겨버려요. 즉 우리가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 1930년에서 40년대에 어때요? 미국의 경제 공황이 한참 심했었죠. 이때 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화 배우 아십니까? 코믹의 대가죠. 그죠? 이때 그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었고 그때 가난이라는 그런 주제로 찰리 채플린 영화들이 되게 많았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디플레이션인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상당히 좋지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크나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하고 섞여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경제로 흐르고 있다는 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니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개 취업이나 모든 게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상당히 그 인플레하고 디플레를 섞어놓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번지고 있다는 게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표은행이라고 그랬죠. 자, 법화란 얘기는 뭐예요? 한국은행이, 즉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돈은 원 단위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나라의 화폐를 써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정한 거를 우리가 이제 법화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통화라는 얘기 뭐예요? 돈이죠. 그 량을 갖다가 중앙은행이 조절을 해야지만 되는데 통화량을 잘못 조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경제 현상에 따라서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뭐한다? 조절한다. 자, 그런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통화량을 조절할 때 있어서 정책적인 것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 총재가 가끔 뉴스가 나오잖아요. 기준금리 하고서 망치즈 빵빵 두들기고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잠깐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공개시장의 조작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공개시장의 조작과 또 여수신 정책, 또 이런 지급준비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개시장의 조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개시장의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융기관이 있겠죠. 그죠? 금융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민간자금이 형성이 돼서 있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단기 자금 같은 단기 금융시장 같은 경우가 있죠.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CMA다, CP다 뭐 이런 금융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채권, 국채 같은 채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채권 시장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거래가 되어 있냐면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에 국공채에 관련돼서 어떻게 한다? 서로들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느냐면 민간 자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 인해서 자금 사정을 뭐 하느냐 하면요 안정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동성을 아까 유동이란 얘기는 뭐예요? 현금화 시키는 거죠. 유동성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하고의 이런 공개 시장을 통해서 국공채를 사고팔고 하면서 이때 민간에서 흐르고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우리가 공개 시장 조작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를 정책을 왜 해야 되느냐? 돈에 대한 정책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통화 정책은 방금 얘기했듯이 공개 시장을 조작하거나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또 여수신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여수신 정책. 세 번째는요. 지급준비금. 아까 우리 지급준비금 정책이 뭐가 있었어요? 대출할 때마다 10%씩 자, 한국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방법인데 그것을 하는 부분이 왜 하느냐? 이 통화 정책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바로 중앙은행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중앙은행이 바로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통화량을 조절한다. 그러면 이런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데 이때 통화량과 또 이 통화량과 아울러서 이자율에 관련된 것을 자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통해서 뭐를 하냐면 경기란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자, 조절하는 정책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앙은행이 경기를 통화량을 통해서 자, 경기를 조절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경기를 조절한다라고 했어요. 뭐를 통해서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죠? 통화량을 돈의 양에 따라서 경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다라고 하는 건, 야, 경기 좋다. 야, 경기가 나쁘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화량에 따라서 이런 경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그 경기를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경기에 대해서 조절을 할 때 있어서 두 가지 현상이 있겠죠. 경기가 과열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경기가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침체되는 이런 현상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경기가 과열됐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식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통화량을 뭐 하게 된다?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된다? 과열이 식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경기가 좋아. 그러면 서로들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투자하고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막 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서로 간에 내 돈 가지고 안 하죠.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나중에 배울 텐데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것보다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장사하는 것이 경영 수익이 더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돈이 계속 어떻게 돼요? 빌리려고 하는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뭐 하게 된다? 상승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과열됐을 때 이자율을 높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들은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하겠죠. 자, 그런데 경기가 침체가 됐어요. 그럼 통화량을 뭐 할까요? 반대로 증가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량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너도 나도 돈이 막 늘어나고 저금리 형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전부 다 이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전부 다 투자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0, 30대들이 자 어떻게 돼요? 영끌족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저금리에서 쭉쭉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영끌족이 돼버리고 자 정부가 못된 짓거리 한 거죠. 투자를 갖다 하고 전 국토를 다
집값을 올려버리는 이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중앙은행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 지금 앉아있는 분이 망치 두들고 있지만, 이 금융기관의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문재인 정권일 때 똑바른 그런 그 부분을 보고를 했다면, 이런 그 부동산이 전부 다 갖고 있는 형태가 100% 이상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내 집이 100% 오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옆에 집도 오르고 앞집도 오르고 다 전국이 다 100% 올랐어. 그럼 결론적으로 재산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집 팔아도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국민은 똑같은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세금만 잔뜩 올랐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그 셀러리맨들이 연말정산이라든지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세금이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세수의 5배가 더 걷어들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참 그게 참 문제죠. 아무튼 뭐 이런 그 중앙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통화 정책이 왜 필요한 거냐? 바로 이 통화량을 조절을 해야지만 되고, 이 통화량에 따라서 뭐가 움직인다? 그죠? 경기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 경기가 과열됐느냐, 침체됐느냐에 따라서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증가시키는데, 이때 뭐를 가지고서 이자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자율을 움직이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바로 코픽스, 즉 기준금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준금리가 0.25% 올렸다. 뭐 1%대 올린다. 앞으로 미국이 미연방 은행에서 앞으로 6번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가 한번 시사성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자, 코리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자, 기준금리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잔잔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릴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먼저 올릴까요? 이런 얘기예요. 기준금리를. 왜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느니 뭐 통화량이 많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투자를 합니다. 자, 투자를 하게 될 때 적금을 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3%를 주는데 미국에서도 3%를 준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기업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기업 제품하고 중소기업 제품하고 누구 제품을 더 사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대기업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3%가 됐다.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2%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은 당연히 금리가 1% 많이 주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주식이라든지 또 이런 금융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2%에서 3%로 올린다 하게 되면 우리는 또 기준금리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국보다 더 높아야 되거든요. 이자를 많이 줘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끔 뉴스에서 미국의 연방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 우리나라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런 그 일반적인 시사상식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지금 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통화 정책을 왜 하는가 그 이유도 알아야 되겠고 그 통화를
함으로써 경기가 아까 제가 조절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경기 조절을 한다. 그 경기 조절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그 공개시장의 조작이라든지 여수신 또 지급준비 정책들이 바로 이 통화량을 우리가 조절하고,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유는 바로 경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경기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즘에 자국이라는 막 기름값이 막 천장직으로 계속 올라가서 뭐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는 2,100원, 인천도 지금 거의 한 2,050원, 뭐 8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경기에 따라서 참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뭐야? 수입은 한정적인데, 그죠? 경기 물가는 계속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처럼 경기라고 하는 거, 자, 이 경기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보자고요. 이 경기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물가죠, 물가. 이 물가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이라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화의 서비스, 이런 것 등이 바로 그 평균적인 가격의 수준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지금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올해 2021년에 보니까 2.5% 인상이 됐다고 그랬지만, 솔직히 깨놓고 해서 물어볼게요. 2.5% 올랐어요? 아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이 지금 2,000원대가 넘었죠. 그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앞전에 우리 이제 싱크대 거기가 막혀가지고 뭐 보니까 오래되면 이제 뭐 찌꺼기나 이런 게 막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 하수구 뚫는데 45만 원을 달라서 저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인건비에 관련된 서비스 부분들 뭐 하나 뜯어 고치는데 뭐 몇십만 원,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보기에는 이 맞벌이 시대도 좋은데 그냥 모든 게 그냥 서비스나 재화가 그냥 뭐 눈덩이처럼 올라가 버렸다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하다. 그러지 않나요? 솔직히 전 청소기 같은 경우도 뭐 외국사가 뭐 100만 원짜리에서 우리는 깜짝 놀랐는데, 요즘 그 가전제품 사러 가게 되면 청소기서부터 모든 게 다 100만 원대가 넘죠. 그죠? 뭐 세탁기도 건조기대 해가지고 뭐 거의 뭐 400만 원대.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툭하면 뭐 하는데, 글쎄 제가 워낙 돈을 못 벌어서 그런가. 뭐 핸드폰도 지금 100만 원대가 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물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그 물가가 움직이는 그런 지표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물가 지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 지수를 가지고서 이제 경제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생산자 물가 지수, 또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 가지 물가 지수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잠깐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가계 이런 얘기죠. 집 이런 얘기죠. 주체, 경제 주체가 집이에요. 자, 소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더니 자, 갑자기 파라든지 과일 가격이 자, 1,000원짜리 사과가 한 개에 1,000원을 했는데 이게 1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가 뛴 거예요? 자, 이게 100%, 이게 지금 100%가 뭐야? 이게 지금, 더 뛴 거잖아요. 그죠?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인상됐다 이런 게 소비자 물가지. 근데 이게 사과만 가지고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짜질구리한 것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재화, 팔아서 돈 되는 모든 것을 다 평균 지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00% 인상이 됐지만 이거 안 오른 것도 있고 오른 것도 하니까 2.5%가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체감이 어떻게 돼요? 앞전에 뭐 이런 거 경제 통계 지표 가지고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국가에서는 뭐 20%밖에 안 올랐다. 말도 안 되는, 씨알이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오른 게 100%가 넘었잖아요. 다 부동산들이. 그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통계 지표를 했다. 뭐 이런 그 수정 발표도 하긴 했지만 인정을 안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요번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 지표 하는 놈도 순 엉터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지수를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느끼는 거예요. 기업이, 자, 우리가 이제 재화를 생산하잖아요. 생산자가 느끼는 지수를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생산할 때 원재료가 있겠죠. 뭐 밀가루가 과자를 생산하는 과자나 라면을 생산하는데 밀가루가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재료가 올라가게 되면 생산자 물가 지수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도 어떻게 된다? 비싼 가격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죠. 자,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가 인상이 됐어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6.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통계 지표도 웃기는 거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6.5% 올랐는데 소비자가 2.5% 올랐어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웃기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2010년도만 하더라도 9억 7천 정도가 됐어요. 이게 이제 보통이 113평방미터짜리예요. 그럼 3.3으로 나누게 되면 좀 나오겠죠. 그죠? 한 30평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31, 2평 정도 되겠죠. 그죠? 9억 하는 것이 지금 2021년에 얼마 하냐면요. 이게 지금 34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얼마가 오른 거예요? 9억 하는 게 34억이 된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10년 동안에 거의 1%, 2%밖에 안 오르는데 이거는 지금 몇 배가 튀긴 겁니까? 이게 순 엉터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만 그냥 물가 지수로 이렇게 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냥 지수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순 엉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가 상승분하고 우리가 이제 명목 GDP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봉이 지금 4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천만 원을 자, 연봉이 4천만 원대로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명목이에요. 명목. 그런데 물가가 5%가 인상이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4, 5, 20 하니까 얼마나요? 50%일 때는 2천만 원이지만 자, 5%니까 어떻게 돼요? 4, 5, 20 하니까 200만 원인가요? 자, 그쵸? 20%면 2천만 원인데 5%니까 200만 원이 물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어떻게 돼요? 3,800만 원을 자, 우리가 실질 연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천만 원이 우리가 받고 있지만 물가는 아까 5%만큼이 상승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3,800만 원이 연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차이, 지금 얼마가 차이나서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 물가 상승분, 이런 부분. 그래서 명목분과 실질의 그 물가 상승분의 차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20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물가 지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경기가 아까 제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이 경기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승면이 있다, 상승이다라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거든요.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요 증가를 해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런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 자, 사려는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 올라가죠. 왜냐하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대출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 마찬가지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아까 되겠어요. 자 대출이 뭐가 된다? 끝 나중에는 감소가 되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한데 반대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어요. 자 경기가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라에선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죠? 막 돈을 막 많이 푼단 말이야. 자 물가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물가가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요가 감소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허리도 졸라매죠. 그러면 사려는 것도 안 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에서 3년째 지금 하는데 경기가 되게 안 좋아. 옛날에는 많이 벌었을 때는 많이 쓰지만 그만큼 적게 되니까 수요가 감소되죠. 그러면 당연히 사려는 사람이 없어. 그럼 가격도 어떻게 돼? 떨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가 이 물가지수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구매력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점이 생기고 있죠. 물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건 신경 안 쓰게 되겠지만 우리같이 서민인 경우에는 이런 게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구매력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그 돼지고기 같은 경우 그죠? 돼지고기 바캉스 시절에는 뭐 최고잖아요. 그죠? 삼겹살물 비싸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나 못 사 먹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재화의 양이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 돈의 구매력은 그만큼 증가한다. 이 말이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돼지고기가 뭐 한 근에 2,500원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0g당 자 100g당 2,500원 하고 있다. 자 2,500원 하고 있는데 자 마트에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세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g당 얼마를 주냐 하면 물어봤더니 2,000원에 한대요. 사람들 사요 안 사요? 사죠. 500원만큼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럼 600g 사면은 얼마 6, 5, 30, 3,000원만큼은 싸게 산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어떻게 된다? 싸게 사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돈의 구매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 뭐 마트에 가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오늘 세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좀 시간이 지체되는데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0보다 크면 이런 얘기예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상승률이 0보다 작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이고 자, 높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상승률이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면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스태그플레이션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을 섞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합성어다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천장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뭐 단순한 걸로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기름값 하나만 보면 천장직으로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는데 그만큼에 있어서 우리가 기름값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소득은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교통량은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균형점 여기를 이제 균형 가격인데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왼쪽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수요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가격이 올라간 만큼 양도 줄어들겠죠. 지금 여기 이제 양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만큼. 그죠?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급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양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화폐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인플레가 이루어지는 거,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돈을 마구마구 찍어댔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창조 부분이라든지 또 돈이 화폐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증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뭐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통화량을 많이 찍어냈던 걸 다시 뭐 하고 있어요? 걷어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걷어들이면서 야, 이자도 갚아, 뭐도 해,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 저금리로 썼던 원리금을 어떻게 되냐? 갚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 하는 거예요? 영끌족들이 지금 불안불안하다는 얘기죠. 이자를 3회 이상 못 갚게 되면 독촉장이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들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헐값에 집이 팔리게 되면 내 집 뺏기는 거죠. 물론 이제 배당을 받겠지만 얼마에 낙찰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투자 대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 몇 억씩 까먹었다. 그러게 되면 내가 집에다가 투자했는데 몇 억을 까먹었다? 그럼 몇 년치 연봉이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생긴다. 경제 주체 부분에 대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우리 뭐 정치권에서 자꾸 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몇만 대 공급하겠다.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 주택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빈집 늘어나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제일 비싼 데가 도쿄잖아요. 자,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공급은, 아파트는 공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죠.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뭐 조합원을 결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재개발하고 이런 데는 보통 15년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15년에 걸려서 공급을 하는데 15년 동안에 그 아파트의 가격이 그대로 있겠느냐? 또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정책적인 이런 그런 뭐 너도 나도 뭐 주택을 늘린다고 하니까 다들 그 후보자들이 경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미 집은요, 그 시골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상태가 지금 포화 상태인데,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럼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당연히 자, 가격을 올라가니까 자, 사 먹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1,000원 가지면 우리가 다 먹었었는데 이제 1,000원 가지고 안 돼요. 600원. 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해결해야 되는 게 600원밖에 그 1,000원의 값어치가 안 된다. 6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 인상한다고 막 노조들이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물가도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왜? 제품 가격에 포함을 해서 올라간 것까지를 포함시키겠죠, 당연히. 이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가가 자, 올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소득 분배하고 자원 분배도 배분에도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 어떻게 돼요? 임금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실질 임금이. 아까 제가 명목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실질 임금에 대한 거 잠깐 얘기했죠. 자, 명목은 1,000원인데, 자, 실질은 만약에 물가가 20% 인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나는 800원밖에 실제로 받는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200원만큼은 지금 물가로 인해서 그만큼 나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질 임금은 800원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절감의 효과는 있겠죠. 반대적으로 돈 빌린 사람들은 이때가 최고죠. 최고. 왜냐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빨리 갚아버리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사람들, 자,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금리도 적게 주잖아요.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금리 되게 적게 주죠? 대출 금리는 대딱 높은데 은행 금리는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자, 은행에다 돈 맡겨봐야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실물 경제, 실물에 투자를 한다. 뭐 또 대표적인 게 뭐야? 그죠? 금 같은 경우, 또 원자재, 뭐 이런 부분에다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특히 부동산과 동산에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저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 금리가 낮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 비합리적인 소비가 증대돼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결과에 의해서 또 부족자란 자원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동산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해보니까 투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제 생각인데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영끌적인 사람들한테 앞으로 그 2, 3년 전서부터 너무 높은 가격에 집을 구매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글쎄요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현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바뀐 정부에서 어떻게 정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계속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결혼 연령이라든지 또 뭐 지금 많이 줄었고 또 애 낳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금 사고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무튼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소득 분배하고 자원 분배의 왜곡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 정책에 위축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요? 생산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국민연금 같은 그런 계획을 처음에 설계했는데 자 어떻게 타먹는 사람은 되게 많고 자 그 국민연금을 불입해야 되는 사람은 적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조만간 못 받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플레이션은 우리가 반대죠. 자, 물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락하면서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또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요. 근데 자, 인플레이션일 때는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일 때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막 가격이 막 상승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죠. 막 그러다 보니까 수요나 이런 게 막 늘어나니까 금리도 오르고 왜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장사하고 막 이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대출금 빨리 갚아. 그러면서 이자율 막 올라가니까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자율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위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긴 하지만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각 금융기관이 대출을 지금 되게 많이 했어요. 만약에 10억을 대출해줬다. 금융기관이. 근데 이게 만약에 6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4억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깡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도 이 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쉬쉬하면서 금리 잔뜩 올리고 있죠. 이런 그 폐단적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가와 자산 가치를 하락하고 생산량이 저하되고 기업 수지가 악화되고 또 실업이 증가되고 임금이 하락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죠. 그래서 지금 소비 위축이나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이 있죠. 정치하는 놈들 솔직하게 이게 떠들어댈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바뀐 놈도 그렇고 기존의 놈도 그렇고 참
한숨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산가치 하락과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있어서 이런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플레보다 더 위험해요. 장기 불황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죠. 아까 제가 잠깐 찰리 채플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자, 디플레이션의 원인에서 잠깐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플레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이 되고 대출 수요가 줄어들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자가 높으면 당연히 뭐 대출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통화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화폐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물가는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소비가 위축돼 버리죠. 소비가 위축되게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구매를 안 하니까 기업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안 팔리니까 재고가 늘어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도 감소되고 또 매출이 감소되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구조조정 하겠죠. 직원도 자르겠죠. 그러면 자, 가게가 경제 주체인데 이 사람도 소득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야, 니네 남아있으려면 월급 깎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다 보니까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거품이 이제 서서히 붕괴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사실 이 3번이 우리나라에 지금 닥쳐올 아주 참 문제성 있는 거죠. 이 부동산에 우리나라의 거품이 지금 빠질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거품이 빠진다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금융기관의 모든 것이 경제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 허수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요거 잠깐 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전망 뭐 침울한 얘기죠.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 또 뭐 기준금리 뭐 이래서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죠. 미국도 이제 조만간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왜 아까 제가 미국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잠깐 했어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러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영끌족들이 문제예요.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얘네들 지금 우리가 연봉은 그대로 있고 지금 사람들도 안 뽑고 급여도 인상을 안 하고 있는데 자, 내가 쓸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빚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게 되면 꽉 나자빠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 심각하다. 원리금 상승, 또 원금 손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된다. 뭐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상태에서 지금 뭐 됐는데 지금 현 정부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 부동산 문제가 돼요. 지금 아무튼 그렇다. 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LH나 SH 뭐 이런 놈들이 오히려 또 투기하고 자빠졌다. 또 앞전에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투기하고 있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다 썩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청소년들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만 잔뜩 기성세대들이 안겨준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